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난적을 만났습니다. 바이든이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서 트럼프와의 빅매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해리스와 트럼프는 성별과 나이, 인종, 거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난 1년 동안 각종 재판과 막말로 언론의 집중적 보도를 누려오던 트럼프는 해리스 때문에 처음으로 3, 4일 동안 언론에서 소외되면서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SNS를 통해 지세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녀 특유의 젊고 반항적인 이미지가 고령의 바이든에게 부족했던 에너지를 대선 캠페인에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실제로 SNS에서는 해리스의 밈까지 제작되면서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틱톡에서 카멀라 해리스의 언급량은 4.5배 넘게 급증했으며 이는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언급량을 해리스가 따라잡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가 최근 올린 틱톡 게시물 5개는 낮게는 300만에서 높게는 1억 6,400만 조회수를 기록한 반면 해리스가 올린 게시물은 평균 조회수가 33만 회에 불과했죠. 인스타그램에서도 해리스가 3개의 계정으로 더 자주 게시물을 올렸지만 트럼프 계정의 인기가 더 높은 거랄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은 서로가 상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 핵위협이나 한국 핵무장 등 한반도 문제도 다르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반면 해리스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를 기다리며 동맹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바이든 정책 기조를 이어갈 태세인데요. 지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는 재집권 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역시 내가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고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는 첫 임기 때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김정은과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북핵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도 말했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한 핵무기 보유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이 트럼프 일기 때보다 고도화됐으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입지가 강화된 상황이라 김정은이 순순히 트럼프의 구상이나 의지대로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계에선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방위비 문제를 두고 상당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난 3년 반 동안 바이든의 국정 운영 동반자였던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계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외교적 접근과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대북 억제력 강화로 요약되죠. 또 북한이 대량살 상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불법 자금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상원의원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식 북핵 외교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특히 해리스는 2019년 8월 민주당 대선 주자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나는 김정은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실질적 양보도 담보하지 못한 채 김정은에게 홍보의 승리를 안겨줬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관계를 최대한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한미 핵 억제를 통해서 핵우산을 씌워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핵 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보면 트럼프가 만약 집권할 경우 주한미 일군 유지에 따른 군사비 분담금 증액급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아마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김정은과도 군축 협상에 곧바로 돌입할 거라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ICBM을 폐기한다는 게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군축의 핵심입니다. 북한이 ICBM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군축을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귀찮아졌으니까 한국의 안보 문제는 너네들이 핵 개발을 해서 북과 비대칭 전략을 그냥 대칭 전략으로 만들어서 상호 확증 파괴로 가라고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 최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부쩍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한국 핵무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며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역시 한국 핵무장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은 누구도 알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재임 성공 후 실제 무슨 정책을 취할지는 더욱 미지수이죠. 집권 1기 때와 다를 거라 하지만 주류 관료 전문가 그룹에 또다시 포획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요. 게다가 트럼프는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이 엄청난 예산 낭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부담하고 싶지 않아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적 핵 개발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최근 대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한국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였는데요. 현재 미국 측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약 150년 만에 처음으로 최강국이 아닌 상태에서 라이벌을 마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라이벌은 당연히 중국이며 이미 중국은 미국의 200배에 달하는 조선 건조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보다 해군력에서 앞서 있다고 설명했죠. 나아가서는 더 큰 공군력까지 보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는데요. 이렇듯 출구가 없이 칼날 위에 선 상황에서 미국을 위해 동맹국인 한국이 힘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지금처럼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의 핵 위협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연방 행정부의 셧다운이 골칫거리인 미국의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미국의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730억 달러에 달하는데 핵무기 관련 예산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가 넘는 예산이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안보보다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동맹국들이 스스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국방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죠. 현재 미국은 일관되게 핵무장 할래 아니면 한미동맹을 받을래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가 박빙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의 향방은 어찌 될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최근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총집 앞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최신형 잠수함을 목격한 것으로 한국 잠수함의 엄청난 기술력을 눈으로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건데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잠수함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명품 잠수함 명가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신체호함 인도식에 캐나다, 사우디, 폴란드, 호주, 필리핀, 미국, 영국 등 해외 9개국 해군 관계자들이 총집결하는 등 화려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신체호함은 지난 2021년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 A은 세 번째 3000T급 잠수함으로 장보고 3배치 1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입니다. 이런 신체호함은 전투 및 음파 탐지기 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된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한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했고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와 소음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AIP는 축전기 충전을 위해 공기가 필요한 디젤 전기 추진 체계와 달리 함내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 전지를 사용해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과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체호함 인수식이 열린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우리 해군 관계자들 말고도 특별한 손님들이 모여 잠수함 명가의 위상을 한껏 드러냈는데요. 지난 1992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장보고 이를 최초 도입한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최초 연구개발한 전략급 잠수함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특별한 자리인 만큼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모여 기쁨의 순간을 함께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폴란드 등 해외 8개국 해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방산업계에서는 높아진 한국산 잠수함의 대외 위상과 신규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외 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진수식도 아닌 인수식에 대거 참석한 건 이례적인 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방산의 영역이 한국 함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한 해외 8개국 해군 주요 관계자들은 우리 군 잠수함 운용부대의 정비훈련 장비와 하나오션에서 제작 중인 장보고 3배치 이 건조시설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마이클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 의원,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한페루 대사 등은 신체호함을 비롯해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호위함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보며 한국의 건조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신체호함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 3배치 1 사업의 세 번째 잠수함인데요. 사실 이번에 인수식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건 우리 방산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안보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 건조한 선도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2022년 8월, 이번함인 안무함은 작년에 각각 실전 배치됐었습니다. 배치 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배치 2는 지난 2021년부터 두 척은 건조가 시작됐고 올해 초 3번함이 새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배치는 전력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함정을 개발할 때 업그레이드 단계를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짜놓은 계획에 맞춰 착착 진행된다면 해군은 오는 2030년 무렵에는 최소 6척의 최신형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세 번째 잠수함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다시 말해서 SLBM 운용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이번에 해군에 인도되면서 우리 군은 2021년 도산 안창호함, 작년 안무함 에이어 SLBM을 쓸 수 있는 잠수함 3척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신체호함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잠수함 내에서 산소를 생산해 엔진에 공급할 수 있는데 신체호함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영상을 보면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 미사일, SLBM 수중 발사는 엄청나게 위협적인데 실제로 그 모습은 바닷속에서 탄도 미사일이 용처럼 솟구쳐 오르며 순식간에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표적을 정확히 맞춥니다. 이런 이유로 신체호함이 전력화되면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체호함이 조국 해양 수호의 선봉에서 서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듯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체호함은 8개월 동안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올해 연말쯤 우리 해군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체호함 인수식에 참여한 나라들 중 유독 더 한국산 잠수함에 남다른 시선을 보낸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캐나다와 사우디, 폴란드, 필리핀으로 이들 국가는 한국형 잠수함 수출이 가능한 나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형 3000T급 잠수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이클 맥도널드 연방 상원 의원이 신체호함 인수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캐나다는 2026년 3000T급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캐나다 해군은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국산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고자 신형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한국산 잠수함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HD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과 장보고 3배치 2개조형을 앞세워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의 수주를 추진 중인데 우리 잠수함의 수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북극과 인접해 있어 선체가 빙산이나 유빙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등 해군 담당 해역이 광범위해 새로 도입할 잠수함은 크고 튼튼해야 하며 기술적 신뢰성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장보고 2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기술은 경쟁자인 유럽 국가보다 후발주자지만 선체가 크며 무엇보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어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데다 성능 개량도 진행되는 등 수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지난 2월 초 우리 해군 관계자들이 캐나다를 방문해 국방방산협력 실무 및 확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당시 회의에서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획득할 경우 잠수함 운용 유지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협력 의지를 보였으며 캐나다 해군은 잠수함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과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외에도 페루, 호주, 필리핀에서도 우리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상황이라 우리 잠수함의 수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는 방산 분야 유지 보수, MRO 협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너도 나도 한국 잠수함 기술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듯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급 1, 2번을 건조한 하나오션도 잠수함 분야에서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지난 5일 하나오션은 미국, 호주 등 해군 관계자들에게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 1, 2, 3 잠수함을 건조한 탁월한 기술력과 건조 역량을 선보이는 등 해외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당시 하나오션은 거제 사업장 MRO 해외 추진을 검토 중인 미국 등 해외 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건조 및 정비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함정 수출 현장 설명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최신의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을 건조 중인 동시에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200톤 장보고 1급, 1800톤 장보고 11급 잠수함에 대한 창정비 및 성능 개량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은 잠수함 도입과 MRO 해외 발주를 검토하고 있는 해외군 관계자들에게 하나오션의 탁월한 함정 건조와 정비 역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 됐습니다. 향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하나오션이 잠수함 건조와 안정적인 성능 유지, 개량 역량을 보유한 조선소임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됐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하나오션을 방문했던 미 해군성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에 이어 이번에 방문한 미국군 관계자들도 하나오션의 MRO 능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오션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력에 감명받은 놀란 바크하우스 미 영사는 하나오션의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사업에 대한 역량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며 군침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번에 하나오션의 세계 최강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강 성능을 보유한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을 전면에 내세워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 필리핀 등의 잠수함 수출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무소 배치 2급 잠수함은 성능에서 따라올 다른 경쟁자가 없는데 앞서 해군에 인도된 배치 1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으며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됩니다. 또한 3000T급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를 탑재해보다 높은 수준의 은밀성과 수중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등 북한과 일본과의 군사적 경쟁 상황 속에서 우리 해군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세계 최초로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자망지속 능력을 자랑하는 데다 어뢰,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명실상부 배치 2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획기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돈 쥐도 못 사는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한국이 독점 생산하게 될 것이다. 지난 1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왜 독일의 타우러스가 유럽에서 가장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인가? 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프랑스,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가장 무서운 무기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청에 지난 1일 공개한 독일 장교들의 녹취록에서 장교들은 크림대교는 매우 좁은 목표물이어서 타격하기 어렵지만 영국,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쇄도우 미사일과 달리 타우러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톰 쇄도우 미사일은 250km 이상 날아가지만 타우러스는 이보다 2배 먼 500km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공개되면서부터 타우러스의 위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타우러스가 전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러시아가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종합신문은 지난달 익명의 정부 관계자 2인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가자국 정부에 타우러스 미사일 공급을 요구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자국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츠 독일 총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선 우리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경우 러시아와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논쟁은 타우러스의 굉장한 능력을 더욱더 부각시켰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원하고 돈을 얼마를 줘도 살 수 없다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비유럽권 국가 중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은 주력 전투기 IF-15K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타우러스 26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500km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어 대전에서 발사하면 15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F-15K의 대북 억지력은 타우러스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우러스는 저공으로 침투하여 창문 크기의 작은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지하로 8m 이상 관통에 들어가면서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동 계산하는 공간감지 센서가 장착됐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공군은 동북아 최강의 공대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타우러스 차기 모델인 타우러스 350K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타우러스보다 소형화하고 사거리와 파괴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일명 미니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길이 5m, 지름 1.015m, 무게 약 1.4t, 탄두 중량은 480kg로 크고 육중한 미사일인데 타우러스 350K는 이보다 300kg 무게를 줄이고 길이도 0.6m 줄였습니다. 이렇게 무게와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였음에도 장약이나 관통력은 거의 동일하고 오히려 사거리는 500km에서 600km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은 거의 미친 무기가 틀림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기존 타우러스는 너무 크고 무거워 우리 전투기 중 대형기인 F-15K에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형화된 타우러스를 이제 한국은 경공격기 FA-50에 달고 KF-21에도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FA-50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무장이 약하다면서 수출에 다소 애로를 겪었는데 이 미니 타우러스를 탈 수 있다면 수출 경쟁력에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독일이 아닌 한국이 독점 생산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타우러스는 독일이 개발하고 한국 공군이 대량 도입한 미사일인데 독일이 한국과 공동 개발을 하자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타우러스는 프랑스와 영국의 동종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이지만 생산 라인이 멎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타우러스 생산 라인은 마지막으로 한국 공군용 260발을 제작한 이래 멈춘 상태입니다. 유럽은 그동안 군축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무기를 구입하려 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만이 이 무기를 대거 구입한 VIP 고객이었습니다. 지금 타우러스는 주문이 들어오면 라인을 돌릴 수야 있겠지만 구성품 확보 등의 이유로 생산 재개에만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타우러스는 지금 당장 기술만 주면 바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우러스는 오래전부터 350K의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이걸 사겠다는 국가도 없었고 생산 라인을 새로 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한국과 손을 잡고 기술을 전수해서 빨리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을 완료하려면 8, 9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 350K는 당장 3년 안에 한국이 생산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드레브스타드 한국 지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 기술을 한국에게 주면 뭐가 남느냐는 질문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있어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미국의 보잉이나 토키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에 비하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마케팅만이 타우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자신의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한국 독점 생산의 구체적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타우러스 350K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FA-50의 타우러스 무장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경공격기 FA-50의 4세대 이상 전투기급 공격력 확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FA-50 수출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필리핀은 FA-50 12대를 운용 중인데 이 소식에 환호하고 있고 폴란드도 FA-50 1.25기를 인도받고 총 48대의 기체를 인도받을 예정인데 폴란드에게도 굉장한 소식입니다. 또한 이 두 나라는 앞으로 KF-21 도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지사장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FA-50용 타우러스는 3년 내 한국 양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FA-50, KF-21을 만드는 나라로 타우러스를 만들어 전투기에 장착해 바로 수출할 수 있기에 KF-21이 전력화되는 시기에 세계 최강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계획상 KF-21 블록 1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달지 않았는데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여러 해가 필요해 KF-21 블록부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없는 블록 1의 초도 양산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였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의 개발이 늦어 KF-21 블록 1에 장착하지 못한다면 이제 원래 계획대로의 생산뿐만 아니라 조기 수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드레브스타드 지사장은 향후 개발되는 한국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과 타우러스 350K를 KF-21의 복수의 미사일로 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먼저 타우러스 350K를 FA-50과 KF-21 블록 100을 장착하고 원래 예정대로 천룡 개발을 계속해나가 개발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두 개의 미사일을 함께 운용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사실은 KF-21을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의 날이 한국은 자체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면 과감하게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최강의 무기를 가장 빨리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의 강접이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제트 엔진 1기를 도입해 KF-21 엔진 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독점 생산으로 FA-50과 KF-21에 빠르게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술을 자체 기술로 해결하려다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수출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본과 극단적으로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일본은 다른 나라와 손을 잡으려 하는데 그러는 동안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일본 KF-21보람의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방치된 인도네시아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구입 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한국에게 경고하는 식으로 인도네시아가 KF-21보람의 공동 개발을 중단하고 일본과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세대, 5세대 전투기도 만들지 못한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말이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내 네티즌들은 이참에 인도네시아가 빨리 한국과 결별하고 일본과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후쯤 인도네시아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달고 KF-21을 운용하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국가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를 강제로 병합하기로 선언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역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며 러시아의 일방적인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강제 병합을 선언한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군은 북쪽 핵심 도시인 리만을 재탈환하면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 어뢰 포세이돈을 탑재한 잠수함을 핵실험을 위해 북극해로 출항했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발트해 해저 천연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12 가스관이 폭발하는 등 유럽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지역 내 안보 불안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방산에 대한 협력 요청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에 이어 최근 한국에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다고 하는데 한국산 방산 무기의 성장 속도가 역대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가 한국제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공격 무기를 구매해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는 외신도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한국산 무기는 신공이 있지만 이전에 한국 정부는 공격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식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외신 보도 또한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무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이를 충족해줄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면 해외에서는 한국의 무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도 하나 디펜스가 만든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K239 천무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노르웨이의 천무 도입은 하나 디펜스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제한 외의 구매로 노르웨이는 천무 발사기에서 NSM 대함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최근 현대로템의 경우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손꼽히는 콩스버그와 방산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작년에 현대로템은 콩스버그와 전차 사업에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더욱더 심도 깊은 관계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무기 항공 우주 시스템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유명한데요. 이런 이점을 살려 앞으로 이들은 콩스버그의 원격 무장장치, 디지털 통합 시스템 등 제품을 현대로템의 지상무기 체계 플랫폼에 적용해 판매하는 윈윈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대로템은 콩스버그와 협력하면서 노르웨이 전차 사업 공략에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노르웨이에서 K 동계 시험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곧 노르웨이에서 한국산 KENO 전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마침내 슬로베니아도 K 도입을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슬로베니아 현지 군 소식통은 우리 방사청과 슬로베니아 정부가
K 전차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사실은 방사청 정보 공개 목록 중 K 슬로베니아라는 문건에서 확인됐다며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당초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슬로베니아가 폴란드의 선택을 보고 K 전차를 도입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베니아 소식통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정부는 K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 정부와 현대로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슬로베니아의 K 도입 추진에 힘을 실어준 건 폴란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폴란드가 K 전차 구매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을 추가해 대규모로 들여오면서 동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K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K 구매를 희망하는 의사표현을 하거나 K 구매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도 3조 원 규모의 군 현대화 사업에 K 전차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는데요. 얼마 전 루마니아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바실레 딩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과 한국 국방부가 DX 코리아 2022에서 K 도입 등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최근 딩쿠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면서 루마니아와 한국의 군사 협력 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양자 회담으로 국방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루마니아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제에 중점을 둔 국제 안보 상황을 논의하고 군사 교육, 사이버 방위, 합동훈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군수품 생산 가능성도 고려해 노하우 이전과 같은 신기술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력 가능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K 전차 도입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루마니아가 K 전차를 도입하려는 건 이 또한 폴란드의 영향이 무척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방산 대규모 구매로 유럽에 불을 지핀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K 전차 980대 수출 기본 계약을 맺으며 해외에서도 당당히 성능을 인정받았는데요. K는 현대로템이 2003년 개발에 돌입해 2010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3.5세대 최신 전투 차량으로 최고의 기동성과 화력, 방호력, 최첨단 디지털 전투통 제장치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습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DX 코리아에서 첨단 방호 체계가 적용된 K를 실물 전시했는데 이번에 방한한 루마니아 장관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도입을 더더욱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현재 한국 방산 효자템으로 이름을 톡톡히 날리고 있는 K의 폴란드 수출형 모델 KPL의 스펙에 대해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2025년부터 생산될 KPL은 세부 협상이 끝나야 확실해지겠지만 현재로선 65톤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폴란드 영토가 넓은 평야 지역인데다 도로 인프라를 비롯해 공병 장비 체계가 노후화돼 중량이 크면 전차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어 수준은 현대로템에 따르면 KPL의 정면에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양컴텍이 개발하고 있는 수출형 KSAP 복합 장갑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K보다 우수한 방어력을 가진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 KPL은 K에 적용된 레이저, 위협경 보장치와 다영역 연막탄으로 구성된 소프트킬 능동방어 시스템과 함께 대전차 무기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하드킬 능동방어 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거의 표준형 방어 장비가 되면서 현대로템이 국산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KPL가 생산될 쯤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KPL이 사용할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제블린이나 현군과 같은 상부 공격형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변속기 역시 앞으로 국산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S&T 중공업이 국산화 진행 중인 EST-15K 변속기가 최근 넘사벽 수준인 9600km 내구성 시험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검증 및 검토가 끝나면 KE는 물론 KEPL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S&T중공업의 변속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국은 이제 군사 강국만이 개발할 수 있는 전략 품목인 파워팩까지 국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S&T중공업은 변속기 결함을 해결했으며 이에 따라 KE의 4차 양산 물량부터 독일산 변속기가 아닌 국산 변속기 탑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었습니다. 당초 우리 군은 2차 물량부터 KE의 파워팩을 국산화에 도입하기로 했지만 양산을 앞두고 진행된 내구도 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S&T중공업은 이번에 우리 군이 제시한 내구도 기준인 9600km를 통과하면서 완벽한 국산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KE 흑표를 이을 국산 스텔스 전차가 베일을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는데요. 실제로 이번 DX 코리아에서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한 것과 비슷한 국산 차세대 전차 CG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를 본 참석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차세대 전차는 적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무인 포탑, 원격 조종 총탑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주포의 경우 현재 KE의 주포보다 큰 130포를 장착하며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전열화학포, 레이저포 개발이 완료되면 이 또한 장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전차는 미래전의 필수 아이템이 된 소형 전술 드론도 탑재하는데 드론을 띄워 적진을 정찰한 뒤 필요하면 자폭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35년 이후 KE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를 도입할 계획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KE가 세대 교체되더라도 한국에게는 새로운 비밀병기인 차세대 전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국 방산의 대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한국이 운영 중인 남중국해 해상 광구에서 무려 6조 원어치의 석유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잭팟이 터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비록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7광구도 있기에 한국이 결코 자원빈국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초대박인 게 한국에서 발견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조차 최근에 발견된 석유가 문제가 아니라며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일 만큼 에너지, 광물 자원에 집중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1970년대 유엔에서 발표한 에머리 보고서는 한국에게 엄청난 희망을 품게 하는데 충분했는데요. 당시 유엔은 한국 대륙붕에서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단숨에 한국이 자원빈국에서 자원부국으로 격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는 이런 기대에 발맞춰 대륙붕에서 석유, 천연가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을 곧바로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동쪽부터 일본 남쪽으로 16개의 좌표를 정의해 총 7개의 광구를 지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향후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이 된 7광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일본은 7광구 개발에서 손을 뗀 상태이지만 공동개발로 지정된 탓에 우리 역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8년 7광구 공동개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서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일본이 개발권을 아예 다 가져가 버리는 최악의 상황도 펼쳐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1970년 발표 이후 7광구에 대해 제대로 된 개발과 탐사를 시도해보지 않았기에 사실 이곳에 천연자원이 존재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없을지도 모르는 자원을 두고 일본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할 바의 가능성이 높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건 실제로 한국의 미래를 크게 바꿀 만한 초대박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망간 단계라는 7광구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다줄 천연자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심해져 탐사를 시작해 1994년에 동태평양 CC 지역에 광구를 확보했으며
2002년 8월 유엔 산하기구인 ISA로부터 75만 km을 독점 탐사 광구로 승인받았습니다. 심해에 매장된 지하 자원은 육지에 있는 자원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망간 단계가 바다의 노다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망간 단계는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히토류 등과 같이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40여 종의 다양한 금속 광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륙붕, 대륙사면, 심해저, 평원에서 망간 단계가 발견되지만 대부분 수심 4,000m 이상의 심해저, 평원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동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퍼톤 균열대, 남동 태평양 페루분지, 북인도양 중앙 심해평원에 많은 양의 망간 단계가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자원 개발 경제성이 높게 평가되는 곳이 CC지역 심해저 평원인데 실제로 해당 지역의 니켈, 코발트, 망간은 육상에 부존된 양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심해저에 분포하고 있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채굴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1994년 ECC 지역을 대상으로 미국 NOAA로부터 세계에서 7번째로 심해저 망간 단계 광구 15만 km을 등록하고 2002년 최종적으로 7만 5천 km의 단독 광구를 획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해져 망간 단계의 상업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개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실 망간 단계 이렇게 주목받는 건 전 세계가 탄소 제로를 선언하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어디서 조달할까에 대한 물음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터리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리튬, 니켈 등 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자원 전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 만큼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국가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유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낙관적인 상황으로 실제로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우리의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망간 단계 상업 생산에 필요한 상용화 기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태평양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한국이 망간 단계 상업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CC 지역 우리나라 광구에는 무려 5억 6천만 톤의 망간 단계가 부존돼 있습니다. 이는 연간 300만 톤 규모의 망간 단계 상업 개발 시 100년간 총 200조 원 가치의 금속 생산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올해부터 향후 약 100년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구리의 1.7%, 니켈의 16%, 코발트의 46%, 망간의 38.4%를 심해져 광구에서 자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밖에도 단계 내에 함유된 히토류의 추출이 가능해진다면 반도체, 전기차 핵심 소재인 히토류 원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금속 광물의 폭발적인 수요로 심해져에 부존하는 광물 자원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은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 소비 국가이면서 자원 부족 국가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2년에는 6대 전략 광물인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 수입액이 약 35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첨단 산업에 쓰이는 리튬, 히토류 등 희유금속 소비량이 급증하고 국내 자원 개발의 침체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자 광물 수입액은 매년 천정부지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자원 개발과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해양경제 영토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CC 해역에 확보한 독자 광구가 남한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대륙붕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칠광구의 관심이 더 큰 상황입니다. 칠광구는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채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 앞으로도 일본이 얼마나 회방을 놓을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자원 확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려면 현재로선 칠광구보다 망간 단계 상업 생산을 위해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실제로 칠광구의 경우 정확한 탐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자원이 있을 거란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없는 반면 망간 단계는 6천만 톤이라는 확정적인 매장량이 이미 널리 알려진 팩트입니다. 특히나 망간 단계는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기초 소재로 활용되고 있기에 더욱더 망간 단계에 대한 채굴 연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미 5000M 심해저에 있는 망간 단계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심해저에서 채집한 망간 단계를 파이프를 이용해 수면 위 채광선으로 이송하는 양광 시스템 개발에 세계 최초로 실증에 성공하는 등 망간 단계 채집 비법을 풀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상용화를 위한 채광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2015년 포항시 북동쪽 수심 1200m 해역에서 이 같은 실증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채광 로봇이 해저에서 캐낸 망간 단계의 수중 중간 저장소인 버퍼 시스템에서 망간 단계를 파이프를 통해 양광 펌프로 끌어올리는 시험이었는데요. 버퍼 시스템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개발한 한국 독자 모델로 양광 펌프의 공급량을 조절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망간 단계를 저장하는 장치로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로 실증 시험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370M에서 채광 로봇 미네로가 망간 단계 채광에 성공한 데 이어 미네로가 모은 망간 단계를 선상으로 옮기는 기술까지 완성하며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앞서 2013년 우리나라는 심해저 광물 채광 로봇 미네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심해저 주행 경로 시험에 성공하는 등 그 당시에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5000M에 잠겨있는 망간 단계를 찾아내 한데 모으는 핵심 역할인 집광 작업을 미네로가 수행하는데 이 로봇은 한국이 2003년부터 10년 동안 23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성과입니다. 미네로는 사전에 계획한 주행 경로를 따라 스스로 다니며 망간 단계를 채집할 만큼 똑똑한 로봇으로 해저의 굴곡진 지반 위에서 방향 제어와 직진, 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면과 마찰이 큰 곳이나 진흙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무한궤도 항법으로 이동하며 주행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네로처럼 아주 연약한 심해저 집안에서 경로를 따라 자동 주행할 수 있는 채광 로봇은 세계 어디에서도 개발한 사례가 없는 한국만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네로는 단순히 경로를 따르는 것뿐 아니라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작업의 속도도 엄청난 채집량을 기존보다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양광 시스템의 주요 설비의 설계와 제작, 설치, 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우리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해양자원 개발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은 해저의 노다지 망간 단계라는 미래자원을 확보하는 그간의 노력의 결실을 거둘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